안녕하세요. 오늘은 두올이라는 기업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용 내장재 기업이 되겠습니다. 이 두올이라는 회사는 국내 최대의 자동차 내장재 기업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고 있고요. 76년 현대차 포니 시대부터 현재까지 어, 원단, 시트 커버, 에어백 등을 이제 생산해온 기업입니다. 주 고객사인 현대기아차의 베스트셀러 모델 수주를 지속하며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 8월에 스웨덴 내장재 전문 기업인 보그스테나라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유럽의 점유율을 확대를 하면서 이제 회사가 이렇게 확 커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하는 사업 중에 이제 원단 사업 부분을 보면 이 비중이 28%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우분, 니트, 트리코트, 시트 원단을 제조하는 때 여기에 그림에 이제 그런 원단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분, 니트, 트리코트의 원단의 특징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우분은 소울, I30, 액센트 이런 데 들어가게 되고 투싼, 시드, 뭐 I10, 뭐 액센트, 러시아 이렇게 들어가게 니트는 이제 산타페, 라세티 이런 데 들어가고 트리코트는 액센트, 투싼 뭐 이렇게 들어가게 들어가는군요. 자, 그 다음에 시트 사업 부문. 이 시트 사업 부문이 65%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면서 굉장히 큰 파트를 차지하고 있는데, 천연 가죽과 인조 가죽,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게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그림이 나오죠. 차에 있어서 각 의자, 뭐 등받이 이렇게 골고루 들어가죠. 여기 이제 원자재 종류에 따라서 시트는 천은 이제 원단이죠. 직물 편물로 되어 있고 이런 크로스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제 중소형 차에 이제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 천연 가죽 이거는 이제 고급 차에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인조 가죽도 이제 사용을 하는데 중소형 내수 차종에 사용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에어백 사업 부분. 이건 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요것도 나름대로 탄탄하게 사업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두올의 그 비즈니스 플로우를 보면 원료는 이제 섬유 원사는 효성, 그다음에 내장재는 LG 하우시스나 조광 피혁, 유니캠 이런 데서 이제 그 원료를 구해서 소재와 시트를 만들고 이제 자동차 메이커로 납품을 하는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제품별 매출 비중을 살펴보면 시트가 65%가 되겠고 원단이 28%, 에어백 쿠션이 7% 이런 정도의 비중이 되겠습니다. 회사의 이제 위치를 보면 서울이 이제 본사가 있고 강화, 반월, 아산, 울산 등에 이제 공장이 있고 국외 공장은 이제 유럽 쪽이 아까 그 부구스테나를 인수한 이후로 포르투갈, 뭐 루마니아, 체코 이런 등등 유럽과 그 다음에 인도, 말레이시아, 그 다음에 남미의 브라질, 그 다음에 중국 이런데 이제 여러 곳에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속기업의 현황을 쭉 보면 이제 주로 그 다 뭐 시트와 에어백 그다음에 원단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고 95% 이상의 그 지분율을 가지고 있어서 거의 100%에 가까운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연결 자회사들의 현황인데 매출액이 큰 것을 좀 찝어보면 보그스테나의 그 포르투갈이 있는 것이 연 매출이 560억 정도 되는군요. 여기 그 다음에 루마니아에 있는 트림솔 여기가 280억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그 다음에 체코슬로바키아의 트림솔이 이제
그 300억 정도 매출을 올리면서 유럽 쪽이 굉장히 강한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 매출 비중을 다 정리해 보면 유럽이 46%로서 제일 많습니다. 거의 반 정도 가까이 되는 이런 모습이고, 한국은 36%, 중국은 이제 좀 쪼그라졌죠. 13%, 남미는 5% 이렇게 되겠습니다. 주주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주주의 구성을 알아야지 뭐 기업이 더 잘 분석이 되겠죠. 대주주가 49.34%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 IHC는 지주회사인데 이 조인회 씨가 대표이사인데 이분이 지분을 100%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인의 회사이기 때문에 그 조인의 지분은 43% 이상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그런데 이 전환 상환 우선주가 있습니다. 이게 600만 주가 있네요. 그래서 보통주가 2,700만 주, 전환 상환 우선주가 600만 주에서 토탈 3,300만 주 정도가 되는데, 이거를 합치면 만약에 이 우선주가 보통주로 이제 전환이 되면 62%의 지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네이버 증권에 나온 그 이제 시가총액인데 855입니다. 9월 6일 날짜 기준입니다. 그래서 2,700만 주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이제 그 600만 주는 계산이 안 된 거죠. 우선주. 근데 우선주를 어떤 상황이 되면 보통주로 이제 바꿀 수도 있는 그런 전한 우선주라고 하니까, 저런 가능을 우선주로 가니까 요거까지 좀 시가총액에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보고서에 나오는 건데 우선주가 600만 주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시가총액이 600만 주를 더할 경우 어, 지금 시가총액은 한 1,045억 정도, 그러니까 3,160원일 때 주가가 1,045억 정도의 시가총액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사가 이제 사업을 하면서 비용을 쓰는데, 비용의 성격을 이제 분류를 해보면 원재료를 사는데 47%가 됩니다. 뭐 가죽이나 원이나 뭐 실크 이런 걸 이제 사서 쓰겠죠. 그 다음에 인건비가 21%, 이런 것들이 이제 비중이 크고,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비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재료 비중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사업 보고서를 볼 때 저는 공장 가동률을 이제 먼저 봅니다. 이 회사가 잘 돌아가는가, 이걸 보는 건데, 2019년 반기에 요게 이제 가동률이 되는데, 보면 국내는 잘 돌아가요. 특히 시트가 96%, 굉장히 잘 돌아가죠. 근데 원단은 52%서 이제 조금 주춤하지만, 우리 시트 부분은 2017년과 비교해 보면 77%, 70%대에서 이제 96%로 올라가서 굉장히 활발하게 공장이 돌아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국을 보면 중국은 공장 가동률이 38%예요. 40%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좀 비실거리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중국의 이 에어백 공장은 95%. 그러니까 중국에서 에어백은 잘 팔리고 있다, 이렇게 뭐 에어백이 이게 특별한 기술이 좀 있어야 만들 수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여간 에어백은 중국에서 그 선전하고 있다. 자, 유럽이 이제 그 보그 스테나를 인수하면서 이제 잘 돼야 되는데, 여기 보면 공장 가동률이 시트가 77.9%, 그 다음에 원단이 97%로 해서 유럽 쪽은 원단 쪽이 더 잘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는 시트 쪽이 강하게 잘 돌아가고 있고, 중국은 에어백 쪽이 강하고, 유럽은 원단 쪽이 강하게 잘 공장이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기업을 분석하면 일단 매출과 영업이 가장 중요하죠. 자, 2016년에 보면 2,959억, 그리고 17년에 3,450억, 2018년에는 4,800억. 그러니까 매출은 점점 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와 동시에 영업이익도 184억, 220억, 300억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을 보면 6%대 이상이 되겠고, 순이익률도 3, 4%대로 영업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나름대로 그냥 괜찮고 매출액도 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요게 이제 매출액이 갑자기 는 거는 그 스웨덴의 그 보그스테나 그 회사를 인수하면서 그런 이게 연결로 잡히기 때문에 더 늘어난 것으로 이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분기별 매출액도 꾸준합니다. 1200 분기당 1200억 내외에서 이제 유지를 하고 있고 이익률도 영업이익률은 6%, 순이익률은 3, 4% 정도, 3% 이상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재무상태표를 좀 봐야 되는데 어, 부채 비율을 계산을 해보니까 부채 비율이 111%예요. 약간 높은가? 뭐 100%까지는 괜찮다고 보는데 뭐 괜찮은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부채가 1827억 좀 많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자 발생 부채를 보면 494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요번 그 2019년 반기 보고서는 조금 더 줄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부채를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지 요 1827억의 부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은 요거는 이제 2019년 반기 보고서인데 일단 비유동 부채 이거는 이제 장기 차입금이나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좀 마음이 덜 급한 거죠. 이건 450억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는구나. 자, 그 다음에 유동부채. 이 유동부채가 중요한데 이것이 너무 많으면 위험할 수가 있죠. 이것이 1376억, 1376억인데, 꽤 많은데, 그런데 보니까 매입 채무 및 기타 채무 940억. 이 매입 채무는 그 이자를 안 내는 부채입니다. 그래서 이거 뭐 부채긴 하지만 그래 이거는 이제 이거를 물건을 만들어서 다시 주문되는 돈이니까 이거는 그냥 넘어가고 단기 차입금 요게 중요하겠군요. 요게 한 280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채는 그렇게 이자를 지급하는 부채는 많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2019년 반기 보고서에서 과연 이자 비용이 얼마나 내는가 요걸 제가 좀 보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금융 비용이 있습니다. 여기 금융 비용에 요게 이제 누적입니다. 6개월간 금년 6개월간 31억 원을 금융 비용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거 위에는 이제 금융 수익입니다. 21억 원의 금융 수익이 있었죠. 그러니까 결국은 금융 비용이 반기에 한 10억 원 정도 지출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크게 부채가 큰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그 순부채 비율 요거를 계산을 해봤는데 이거는 이제 그 아까처럼 이자 발생 부채가 이제 중요한데 거기서 현금과 예금을 빼고 요거를 이제 자본 총계 비율을 나눈 건데 이자 발생 부채가 이제 반기 기준 485억입니다. 그리고 현금이 263억이 있어요. 그래서 12% 정도 되니까 이 정도면 굉장히 좋은 상태다. 부채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ROE를 계산하려 보면 한 10%대가 되겠죠. 그래서 부채 비율이 100%니까 뭐 이익률이 한 5%, 6%니까 부채 비율이 100%고 ROE가 한 10% 정도 되는 이런 모습이죠. ROE가 한 10% 되면 PBR은 한 1에서 한 1.5 정도까지는 줄 수 있습니다. 이 ROE를 여기 올린 이유는 PBR을 가지고 그 저기 예상 시가총액을 계산하는 그런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현금 흐름을 좀 보겠습니다.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은 2016년에 115억, 17년에 600억, 그다음에 18년에 390억. 그러니까 뭐 돈은 잘 들어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투자 활동 현금 흐름, 투자는 계속 하고 있어요. 75억, 476억, 96억. 2017년에 476억의 돈이 나간 거는 이거나 이제 스웨덴의 그 보그스테나 회사를 인수하면서 그때 나갔던 돈으로 생각이 되십니다. 그리고 이제 재무 활동을 보면 재무 활동은 뭐 그런데 2018년에는 이 239억을 돈을 갚았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어서 갚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굉장히 회사가 이제 그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네요. 그리고 카펙스는 이제 79, 159억, 115 정도로 투자는 계속 하고 있다. 이런 그러니까 좋은 그런 현금 흐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당이 중요하죠. 배당은 작년의 경우 80원, 주당 80원을 했고 배당 수익률은 이제 작년은 2.8%였는데 지금 현재 주가로 2.53% 정도가 되겠습니다. 배당 성향은 16에서 18% 정도, 그 정도는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대주주 지분이 많기 때문에 회사가 돈을 잘 번다면 뭐 배당을 굳이 안 할 필요는 안 하지는 않을 것 같고 어느 정도 이상은 유지를 할 것 같습니다. 배당은. 자, PER, PBR을 한번 보겠습니다. PER은 이제 보통주, 우선주를 합산해서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네이버 금융에 이걸 보면 되는데 이건 이제 2018년 기준이 되겠죠. 2018년 기준에서 이제 보면 PER이 7.42 이 정도 7.4 정도 되고 PBR은 0.64. 그러니까 아까 ROE가 얼마였죠? ROE가 10% 정도 되면 PBR 한 1에서 1.5 정도는 줄 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비싸지 않고 괜찮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밴드를 보면 PER 밴드를 보면 여기 밑에 빨간 선이 이제 그 6.2배 여기가 8.9배인데 한 6에서 9 정도 PER을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PER이 한 6.4 정도 되니까 여기 바닥에 이제 가까워 있고 좀 올라갈 가능성이 더 많은 그렇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여기 뒤에도 나오지만 금년에 한 뭐 200억 정도 이제 영업이익이 난다면 PER이 한 5.5까지 떨어지거든요. 금년 말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올라갈 일만 남은 그런 이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PBR을 보겠습니다. PBR은 여기 보라색 선이 이제 0.6 라인입니다. 0.6이고 요게 오렌지색이 0.9니까 한 0.6에서 1을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0.64죠? 그러면 앞으로 올라갈 일이 더 많겠죠? 그리고 회사 매출이 커지고 이익이 늘어나면 이제 또 올라갈 그런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하나금융투자의 송선재 연구원께서 이제 2019년 하반기 예상을 냈습니다. 2019년 매출액은 처음에는 5,100억 정도 예상을 했지만 4,900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290억 정도 이 정도 이제 예상을 하고 이익률은 6%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거죠. 그리고 이제 중국이나 터키, 체코의 매출액은 좀 감소하지만 한국이나 브라질, 유럽 쪽은 신차 효과로 양호한 성장을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다음에 한국 법인의 성장인데 이 두올에서 펠리세이드 향 납품이 이제 호조를 보이고 있는데 금년 11월부터 제네시스 GV 80 향 납품도 시작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두올이 100% 납품을 하게 되는 이런 이제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펠리세이드도 그렇고 GV80도 그렇게 큰 차들은 아무래도 시트 커버도 많이 들어가고 또 고급차니까 비싼 것이 이제 들어가서 매출액의 기여도가 높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 유럽은 이 WLTP 이슈로 인해서 이제 수요가 감소를 했었는데 이것이 정상화되면서 이제 수요가 늘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200억으로 이제 순이익을 예상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200억 순이익이 되면 대박이죠. 당장 사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WLTP 이슈 요거 잠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건데 이거는 이제 이 폭스바겐 때문에 이게 아마 이게 시험 방식이 바뀐 것 같아요. 폭스바겐이 그 허위로 배출 가스를 조작을 해서 문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주행 중에는 그냥 배출 가스를 많이 나오게 하고 어떤 검사할 때는 그것이
그 센서가 인식을 해서 배출가스를 안 나오게 하는 이런 시스템을 해가지고 이제 문제가 됐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실주행을 하면서 배기가스 검사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가 된 이런 그 시험 방식입니다. WLTP는 요거는 이제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자, 투자 포인트입니다. 어, 이 두올은 이제 글로벌하게 공장이 있고 안정적인 사업 구조이고, 그 다음에 보고스티나 인수로 유럽의 마켓쉐어를 확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저평가 우량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ROE가 10%고 PBR은 0.64, 싸다. 그리고 포워드 PER은 200억 순이익 시 5.5 정도 이하로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2019년 11월 달에 이제 GV80향 그 시트 커버가 독점 납품되는데, 이것이 현실화되면 이익이 더 커지겠죠. 그 다음에 배당 수익률이 괜찮은데 2.5%, 대지 지분이 많기 때문에 뭐 배당은 많이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월이 좋은 게 전기차나 자율주행차 등 이슈와 상관이 없습니다. 무슨 엔진을 만드는 회사나 이런 경우는 좀 불안하잖아요. 뭐가 전기차로 확 바뀌어버리면 엔진은 그거 팔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두월은 그런 걱정이 없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차트는 이제 차트를 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안 보면 심심하고 하니까, 이 두올이 이제 상장한 것은 2016년 7월 달에 상장을 했어요. 그때 첫 상장하고 5,580원으로 이제 시작을 해서 이제 여기 시작을 해서 3,00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2018년 4월에 작년 4월에 다시 5,000원대를 회복했다가 다시 이제 10월 달에 2,500원대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3,100원 좀 초입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실적이 좋아지고 뭐 빚도 갚고 회사가 탄탄해지면 이렇게 좀 위로 올라갈 것 같죠? 한 5,000원 정도 올라갈 것 같습니다. 저는 차트를 볼 때 월간 차트를 제일 좋아합니다. 그냥 크게 보고 이렇게 좀 길게 몇 개월 투자하고 이런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월간 차트를 먼저 앞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주간 차트, 이건 이제 주봉 차트인데, 아, 주봉 차트가 좀 파동의 모습이 이렇게 좀 명확하게 나타나서 많이들 보시는 차트입니다. 요거는 이제 일간 차트입니다. 일간 차트는 단타 하시는 분들 많이 보시죠. 그런 일간 차트 보면 여기에 7월 달에 이게 무슨 캔들이 음봉이 그냥 3개가 있는데 무슨 굉장히 막 거래량도 있고, 여기 장난을 친 매집을 한 건지 뭐 장난을 친 건지, 이건 왜 그랬을까요? 궁금하네요. 이때가 이제 3,500원에서 4,000원대 이런 캔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동영상을 만들면서 주가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안 하면 좀 심심하죠. 그래서 맞을 가능성은 50%, 틀릴 가능성은 50%입니다. 그래서 저는 2년 후 5,000원을 예측합니다. 2년 내로 더 빨리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3,000원 이하에서는 무조건 매수의 관점이다. 그리고 5,000원 이상에서는 이제 매도의 관점을 가지면서 좀 분할 매도를 하든지 뭐 이렇게 매도의 관점을 같이 가져야 되는데, 회사가 이제 계속 크게 성장한다면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일단은 이런 3,000원, 5,000원 정도의 밴드를 두고 거기서 거래를 하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